잠깐 인사 나눕시다. 우리 동현 씨의 소리 잘 들려요? 소리 들려요? 예, 예, 잘 들립니다. 네, 정우 씨는 우리 아이폰은 누구신가? 우리 현영 씨랑 지희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녹화하니까 화면 꺼놓으셔도 돼요. 어, 자, 8시 됐으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정보들이 좀 많아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고, 빨리빨리 진행되더라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질문해 주시기로 하고요. 자, 화면부터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자, 일단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자, 화면 끄셔도 됩니다. 우리 조현우님이신가요? 제가 화면 끌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뭐 간단히 올해 표점을 좀 살펴보면 좀 잘 보이시는 거죠? 혹시 안 보이시면 바로 얘기를 하세요. 어이 참, 어디로 가버렸나. 자, 올해 표점을 잠깐 살펴보면 언어예가 쉬웠다고 했어도 여러분들 보세요. 19개가 49점인데 22개가 55점, 그리고 15개가 40점, 이런 건 쉬웠다고 해도 극강값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기본적으로 뭐 2.5, 여기서 여기까지 극강값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위로 갈수록 극강값이 커지는 걸 보면 그렇게 언어 이해가 쉬웠다고 보기 어려워요. 단지 텍스트가 짧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연 정답 찾아내는 것이 그만큼 수월했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것은 각 대학의 컷들이 어떻게 될 건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강원대부터 바로 봅니다. 강원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강원대의 핵심은 굉장히 서류평가가 높다는 거예요. 서류평가가 굉장히 높죠. 국립대 중에 서류평가가 높은 학교 중에 강원대가 최고예요. 자, 서류평가가 높다는 것은 자소서, 여기 보이시죠? 자소서 기반에서 보고 또 뭘 보겠다는 거죠? 성적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를 뭐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것은 잘 쓰고, 지금 강원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서면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아이 하나가 강원대를 갔는데 구술 평가는 잘 보고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면 평가를 반대로 써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다른 스펙들도 좋았는데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고, 강원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상위 75%는 122점, 올해 123.9인데, 상위 50%가 123.9인데, 이 50%를 지금 안정권이라고 이후에는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대를 올해 쓰려면 응시 인원이 많고 점수가 동점수대 학생들이 많은 걸 대비하면 좋게 상위 50%, 즉 안정권에 있는 아이들이 1점에서 2점 정도 업을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올해 강원대 안정권이라고 하면 125점은 넘어가야 된다는 최소. 아마 126점대 정도가 강원대 안정권이라고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건국대 보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 달리 특이 정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실질 반영률 거의 유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골고루 전체 정성이 골고루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건국대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대를 보면 작년에 19개, 29개 했으면 표준 점수가 130점, 2점, 3점 이때였어요. 그런데 인서울권을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135점은 돼야 작년에 안정권이었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136점이 넘어갔어야 되고 그나마 건국대가 조금 떨어진 추세였는데 작년 빼고 그 전년도까지 건국대는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인서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학생들 선호도가 떨어졌던 이유도 하나의 작용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회복 추세에 돌아섰고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강원대도 마찬가지로 135점 아무리 적다 해도 135점은 돼야 안정권이고 132점은 돼야 지원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자, 경북대 지방공립대 중에 선호도가 좋은 학교죠. 자, 보면 법학과 아까 강원대하고 비교해서 보시죠. 법학과 서류평가 점수의 차이 이렇게 보시고 학점도 그나마 보는 편이고 경북대 같은 경우는 124점 정도면 합격을 했었어요. 124점. 올해는 126점 정도로 또는 125점 이상 돼야 안정권으로 보이는데 경북대 선호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126점은 돼야 될 걸로 보이고 122점은 돼야 원서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하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북대가 전통적으로 자소서를 아주 많이 봅니다. 자소서. 그래서 자소서 제대로 항목이 몇 개 안 되지만 2개 항목밖에 안 되죠. 몇 개 안 되지만은 거기에 아주 집중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패턴 120 한 6점 정도 이렇게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학점 높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뭘 반영하냐면 학점 그나마 학점 많이 보는 추세잖아. 100점이면 그렇죠. 법학이 150인데 학점을 많이 보니까 학점 좋은 아이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학점이 예를 들어서 100분이 90이다 그러면 재고하셔야 돼요. 경북대 쓰는 거. 자, 경희대 봅니다. 인서울권에서 미니 로스쿨 중에 인서울 미니 중에 시립대 다음으로 선호도가 좋은 학교가 경희대인데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에서 인풋이 좋고 이런 부분은 서울권 미니 중에 괜찮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듣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똑같이 보고 있죠. 100. 이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은 10%. 학부 성적 얼마 안 본다는 거죠. 야, 니트 굉장히 높죠. 그리고 서류평가 높고. 그래서 학부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법학 정성과 서류평가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쓴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학 점수는 조금 떨어져요. 왜 떨어지죠? 아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서류평가 점수가 높으니까 이것의 배 정도 되잖아요. 서류평가 법학의 반 정도 되죠. 그나마 이 점수대가 높기 때문에 다분히 법학정성 리트 점수가 좀 떨어져도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나 올해는 136점은 돼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고려대 봅시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실질 반영률이 있고 명목 반영률이 있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 점수가 있고 없고예요. 기본 점수가 없다면 그대로 반영된다. 명목 반영률이. 그러나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실제 반영률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대 뭐 얘기 안 하셔도 잘 아시죠? 법학과 자기소개서 아주 강하죠. 거의 리트하고 유사하게 보죠. 그러니까 연대하고 고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고대의 리트 점수가 좀 떨어져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소 서류평가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하고 고대를 비교했을 때 연대를 정성적이라고 하면 고대는 정량적이라고 하면 고대는 정성적인 학교에 해당되는 거죠. 리트 점수는 145점 미만이면 내시면 안 됩니다. 고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간혹. 제가 140점입니다. 140점이어서 인서울 민이나 안정권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나하고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뭐 안정권이니까 고대 한번 질러보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140점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40점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의 자소서에서 나의 리갈 마인드가 정확히 보여지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쓰셔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145점은 돼야 됩니다. 자, 동아대 봅시다. 학생들이 동아대에 관심이 참 많죠. 동아대 조금 시간을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법학. 아까 고대하고 유사하죠. 거의 서류평가가 법학시험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죠. 학부 성적 별로 안 본다는 얘기죠. 7.7이면. 자, 이런 상태에서 고대에서 재미있는 서류평가 중에 하나는 바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 경력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회활동 속에서 나의 법적 문제의식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연봉도 좋아. 그런데 그 직장을 그냥 다니면 될 건데 왜 힘든 이렇게 법조인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월급도 더 적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소명도 돼야 될 뿐더러 또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스터디 출신 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서울대 나와가지고 유명회사 자동차 공장에서 기술 연구직으로 일했거든. 이 연봉 아주 좋아. 그리고 장래가 창창하게 보장돼 있었고. 그런데 때려치고 로스쿨을 갔거든요. 그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해야 되고, 거기 나의 경력 중에 즉 자동차 엔지니어 기술 개발 쪽인데 그 일을 하면서 가졌던 나의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자소서에 정확히 명시를 할 수 있어서 시립대 최초 합의됐죠. 그때 점수로는 124점인가 5점인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듯이 그냥 정리하면 내가 직장인 했고 내가 벌써 3년 4년 차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이 정도면 어디서 알아줄 만한데 나 뽑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가? 또 나의 경력 속에서 챙겨놓을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동아대 자소서 몇 장 안 되죠. 그 짧은 속에 그걸 다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점수부터 잠깐 보고 올게요. 동아대 작년에 117.6이었고 75%가 113.7이었는데 올해 안정권은 120점대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원 가능한 점수대라고 하면 최소 113 또는 114, 5 돼야 지원이 가능할 건데 실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쓸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12점, 113점 이런 아이들이 진짜 쓸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쓸 수 있는 대학이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또 들리는 얘기로 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동아대
동아대는 이 사회활동을 보는데 저는 뭐 인제 졸업해가지고 아무 사회활동도 없고 봉사활동이라고 해봐야 기껏 뭐 20시간, 30시간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는 동아대를 절대 쓰면 안 되겠네요. 그것은 또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경력에서의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전원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갈 마인드예요. 리갈 마인드. 저는 경영대라 법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그 경제나 경영을 공부하면서 느낀 나의 법정 문제의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찾아내고 기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동아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소서들은. 법전원이 왜 법전원이겠어요? 그냥 경제학 공부해서 경제학도가 돼서 뭐 이렇다. 아니에요. 그 속에 경제 영역의 문제의식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일례로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누가 답변을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기후공시 의무화예요. 기후공시라고 하면 기업에서 1년에 한 번씩 성과 발표를 한다든지 기업 분석을 할 때 의무적으로 기업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걸 공시하는 것. 이것을 과거에는 현재까지는 도덕적 영역에 두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 경영이더라도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료조사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 못 찾겠어요? 아니요. 못 찾겠어요가 아니고 조사를 안 해본 거예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동아대는 114점, 115점 그런 리갈마인드적 자소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사회 경력이나 봉사 경력이 약해도 또 눈으로 보여지는 법 정성이 없다 해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부산대 보겠습니다. 지방 공립대 중에 부산대가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부산대의 선호도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을 보면 성적 많이 보죠. 그리고 서류평가도 많이 보고, 아까 어디하고 유사하게 보여요? 서울에 있는 경희대 이런 데랑 유사하게 보이죠. 그렇듯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습니다. 부산대는. 그렇기 때문에 점수도 굉장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19.1도 학부성적 22.25는 환산 점수인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개수를 보면 지금 붉은색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추리 논증이 30개라면 언어는 26개에서 18개 선에서 형성이 돼야 최저로 19.84를 받게 되고 합격권에 들어간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기준이고, 작년 기준이니까 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범위가 더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3칸 정도 빼셔야 돼요. 좌우로, 밑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3칸 정도 빼서 라인을 형성시켜 놓고 부산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개수로 얘기하면, 표준 점수로 얘기하면 부산대는 올해 130점이 되어야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한 점수는 최소 126점은 돼야 부산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점도 많이 보기 때문에 학점이 뭐 3.5다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3.8은 되어야 부산대에 지원할 수 있게 보입니다. 자, 서강대 봅니다. 서강대도 전반적인 틀에서 같이 평가가 되는 것이 보이죠. 실질 반영률을 보면 서류평가 아주 높죠. 서강대가
인서울 미니 중에 점수가 낮게, 즉 리트 점수가 낮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류평가 점수가 아주 높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죠? 이 서류가 여러 가지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당연히 리트 점수가 좀 떨어져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 정성적 요소가 약하다 그러면, 즉 정량으로 평가받고 싶다 그러면 서강대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지방국립대 예를 들어서 128점 정도 된 학생이 전남대를 쓰고 나서 저는 인서울을 꼭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선택을 하는 학교가 서강대인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아무 나의 사회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학생들은 그 상태에서는 쓰시면 안 돼요. 최소한 내가 직장 생활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남들보다 조금 다른 어떤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했다든지가 포함이 된다면 128점도 쓸 수는 있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무하다고 봤을 때 최소 서강대는 올해 안정권이 134점 정도로 보이고 지원 가능한 점수는 130점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대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표준점, 리트 표준 점수 155점 이상. 자교생이면 150점도 써도 돼요. 서울대는 자교생이면. 그러나 타교생은 155점이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학점이 타교생은 4.2가 넘지 않으면 아예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서울대. 유념하시고요. 자, 서울시립대. 자, 여기서 서류평가가 높은데 아까 서강대보다는 높지 않죠. 그래서 리트를 많이 보는 학교 중에 하나가 그나마 시립대인데, 그래서 리트 시립대가 굉장히 높은 편으로 올라가요. 올해는 안정권으로 137, 8까지도 보여요. 137, 8. 그러면 지원 가능한 점수는 최소 132점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립대가 왜 인기가 좋은지 아시죠, 여러분들? 등록금이 싸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변함없이 올해도 상승세를 탈 걸로 보여요. 그래서 136점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성균관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또 골고루, 부산대하고 유사하게 골고루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펙이 굉장히 높아요. 성균관대는. 성균관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어나 PF 합격생, 우리 스터디에서 성균관대 누적 합격생이 50명이 넘습니다. 우리 스터디에서만. 자, 고득점인 경우는 분명히 가산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가산이 있어요. 이것은 통계로 봤을 때 이건 확신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높아야 되고, 성균관대는 우리가 한양대랑 같이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양대보다 성균관대가 점수가 더 높아요. 높은 이유는 한양대는, 먼저 한양대부터 잠깐 보고 옵시다. 한양대 봅시다. 이게 한양대 자소서로 넘어갔네. 한양대 가서 보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 2대목 때문에 그래요. 2대목 때문에. 1단계를 2배수만 뽑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한 거야. 추위를 타는 거야. 1단계를 못 넘어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점수대로 보면 138점에서 142점 사이가 성균관대, 한양대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로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40점에서 143점 사이, 아무리 적어도 136점은 돼야 되고, 이 사이의 아이들이 합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만은 한양대는 더 떨어집니다. 왜? 2배수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좀 추위를 탄다는 거죠. 다시 성균관대로 돌아와서 성균관대 점수대를 보면, 자, 137.3이었어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140점까지 충분히 보이죠. 75% 지점에 보면 133점이죠. 그러니까 135, 6은 돼야 성균관대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균관대 특징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자소서 아주 잘 써야 됩니다. 성균관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주대 가겠습니다. 자, 인서울
미니를 쓸 수 없는 학생들 중에 지방 공립대나 합격권에 있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아주대하고 인하대죠. 자, 아주대하고 인하대의 특징은 아까 고대와 연대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아주대는 굉장히 정량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딱 정량적인 게 보이죠. 선생님, 왜 이게 정량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세요. 서류평가랑 학부 성적이 같잖아요. 정성적인 데는 학부 성적보다 서류평가가 더 점수가 높은 거, 이런 데는 정성적인 것이라고 하죠. 따라서 아주대, 내가 정량으로 평가받고 싶다 그러면 아주대를 쓰셔야 되고, 내가 정성적인 요소로 더 평가받고 싶다 그러면 인하대를 쓰셔야 돼요. 점수 때는 작년에 126점 또는 128점 정도가 안정권이었는데 126점, 올해는 128 이상 129까지도 보입니다. 지원 가능한 점수는 124점부터 가능하게 보이고요. 자, 연대. 고대를 설명하면서 연대랑 같이 봤으면 좋았겠는데, 연대 보이시죠? 학부 성적 많이 보죠? 리트도 학부 성적하고 동일하게 보고, 그러니까 정량적인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보다 더. 따라서 연대 145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못 쓰는 학생들이 연대를 쓰게 되는데, 140점 또는 137, 8점 이런 학생들이 연대를 쓸 수 있다. 쓸 수는 있게 보이는데 사실 140점대 아이들도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보입니다. 차라리 그런 학생들이라면 저는 연대를 쓰지 않고 한양이나 성균관 쪽으로 바꾸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영남대 보겠습니다. 영남대 아까 잠깐 살펴봤나요? 영남대 보면 놀랍습니다. 서류평가가 180입니다. 잠깐만요. 이렇듯이 동아대하고 유사하게 보이죠. 180. 서류평가, 동아대하고 영남대의 서류평가의 차이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를 하면, 서류평가의 차이라고 하면, 동아대는, 자,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소는 자격사, 그러니까 노무사, 법무사, 이런 자격사가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격사가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리갈마인드가 기준입니다. 영남대는 두 개 다를 거의 유사한 비율로서 판단을 합니다. 동아대는 자격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선생님, 저 자격사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사 다음으로 평가받는 레벨이 뭘까요? 그 1차 시험 합격, 노무사, 법무사, 과거의 사법시험, 이런 1차 시험 합격을 그 다음으로 쳐줄 거고, 그것마저 없으면 리갈마인드로 평가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격사가 좀 약해요. 약하다 그러면 리갈마인드로 평가받고 싶다 그러면 영남대를 쓰시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학점도 토익 극간이 3개 있고, 학점 작년에 선발 결과 똑같지요. 동아대랑. 그리고 75%에서는 동아대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영남대가. 그래서 올해 영남대 안정권은 120점대로 보이고 120점, 지원 가능한 것은 113점부터는 지원이 가능하게 보이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113점이 합격 가능성은 약 20%에서 30%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셔야 돼요. 토론면접 아주 잘 보고 자소서 아주 잘 쓰고 그리고 추합을 기다려야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원 가능한 것은 113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최초합에서 싸워보려면 115는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원광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원광대. 법정성 없으면 원광대 쓰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 리갈마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학사인지 비법학사인지 또 법학학점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은 면접에서 알 수가 없어요.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블라인드 면접으로 치rum에도 원광대는 아예 대놓고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법학 공부 해본 적 있냐고. 왜? 자기가 데이터 없이 면접을 하니까. 무데이터로. 그렇게 물어봐 버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법학 공부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딱 그 다음 질문 뭐냐면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이럽니다. 그 말은 뭐죠? 검증하려고 하죠. 검증하려고 해요. 해본 적이 있냐고 진짜 해봤는지.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또 하나 또 물어봅니다. 혹시 거기 그 영역에서의 중요한 쟁점들은 뭘까? 이런 식으로 아예 더 파고들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광대 면접 가서 저 법학 공부 해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특정 법학, 헌법이면 헌법, 뭐 민법이면 민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하나 중간 테마 정도 되겠죠. 그런 걸 하나 딱 제대로 알고 가셔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자, 그 전에 1단계에서 서류평가가 1단계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31.8%라는 것은 일단 아까 영남 동화같이 법학 공부 해본 적 있는 애들, 노무사 1차나 법무사 1차 정도 해본 애들부터 먼저 골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 정성이 없으면 120점도 떨어지는 학교가 원광대입니다. 자, 그러면 원광대 같은 경우 점수를 한번 보면 115.8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75%는 108.3이었거든요. 여기서 108.3도 합격했으니까 나 올해 한번 써볼 수 있겠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학점이 낮죠? 뭘 얘기하죠? 말씀드렸듯이 자격사들이라는 거예요, 자격사. 최소한 노무사 1차, 법무사 1차 합격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75%에 포진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면 저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108점인데요. 쓸 곳은 원광대밖에 없습니다. 아까 동화대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그건 없지만은 나의 리갈 마인드는 이 정도고 지금 현재 변호사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풀어낼 수 있는 소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소서에 보여줘 버려야 돼요. 디테일한 팁은 또 여기 이 시간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들이 있어야 1단계를 넘어가고 2단계 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104점밖에 안 돼요. 105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서 쓸 수가 없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이 자소서를 보고 이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네 이런 확신이 들게 한다면 1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원광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보시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우리 여성 동지들 아주 학점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학점부터 보면 4.0 이하면 이대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토익 보세요. 자, 리트 점수는 일반적으로 132점 정도만 합격했는데 올해는 134.5점까지 보입니다. 여성들만 뽑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133, 4점에 학점 4.12는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선생님 상담을 해보면 또 우리 스터디에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대생만 4명이 있거든요. 그 4명 다 학점이 4.2, 4.3이야. 어떤 친구는 거의 4.4 몇 가지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런 아이들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신히 4.0 넘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3.8 핸디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올해 리트 점수는 134 정도, 지원 가능 130부터 지원 가능하고 130에 4.0까지는 지원 가능하게 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하대는 아까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인하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류평가 많이 보는 거 보이죠? 인하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1기 때부터 인하대는 블라인드 면접을 했었어요. 그 전에 모든 학교들은, 다른 학교는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어. 전부 여러분들 자소서 성적표 딱 면접관이 펼쳐놓고, 그 자소서에 기반해서 질문을 했었거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인하대는. 아예 철저히 블라인드 면접으로 치렀고, 블라인드 면접이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잘못하면 과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면접에서. 그래서 다른 점수가 월등히 좋지 않는 이상 경쟁권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 잘 하셔야 되고, 당연히 자소서 많이 보겠죠. 점수 때는 유사합니다. 126점. 올해는 128점까지 보이고요. 지원 가능은 122점 3점부터 지원 가능한데, 엄밀히 얘기해서 122점 3점 어렵습니다. 엄밀히.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124.5점은 돼야 될 걸로 보이고, 안정권은 129점까지도 보여요. 지금 인하대 같은 경우는. 자, 전남대 보겠습니다. 전남대, 제 개인적으로는 참 반가운 학교가 성균관대하고 전남대예요. 저희 스터디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내고 있는 게 성균관대 전남대거든. 작년만 해도 4명, 최근 4년 동안 전남대 합격생들만 20명이 넘습니다. 우리 스터디에서. 그래서 그런 성과가 나온 이유가 아이들이 열심히 한 것도 당연히 있고, 전남대에서는 어떤 유형의 자소서가 를 원하는지, 즉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또 전남대학교 면접 문제는 무엇이 나오는지 저희들은 그냥 거의 100% 맞히고 가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남대 126점대입니다. 126점대. 올해는 128점까지 올라갈 것 같고, 지원 가능한 것은 123점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전북대 볼까요? 전북대는 그나마 지방 공립대 중에 좀 점수가 낮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이 중에 118점이 추합으로 문 닫고 전북대에 합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118점도 추합이 됐었고, 일반적으로 122점인데 올해는 124점, 5점 이 정도 돼야 될 걸로 보이고, 상위 지원 가능한 부분은 최소 120점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115 정도 된 학생이 영남이나 동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하나를 제주를 쓸지 원광을 쓸지 전북을 쓸지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 일단 보수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원광을 쓰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싸워보고 싶다면 한번 싸워보시는 점수대는 116점 정도. 이 정도면 싸워볼 수는 있겠다고 보입니다. 자, 제주대 같은 경우에 제주대 점수부터 보고 할까요? 학점이 굉장히 높죠. 이거 잘 챙기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16개, 27개인데, 제주대니까 전국 로스쿨 중에 유일하게 서류평가가 2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법학 적성 시험하고 학부 성적 갖고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얘가 무엇이 있는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주대를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상위 50%, 상위 75% 개수 보이죠? 자, 이것과 올해 내 개수를 가지고 이 언어의 표점, 학부 성적 반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상위 50%, 작년 50%의 총점, 이걸 계산했을 때 총점, 75%의 총점과 나의 총점을 비교해서 그 갭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 갭이 실제 예를 들어서 4점이 넘어간다. 그러면 1단계 못 넘어갑니다. 아무리 3배수를 뽑아준다고 해도.
그래서 그 갭이 아쉬운 대로 3점까지는 어떻게 해볼 만해요. 그래 4점 넘어가면 쓰시면 안 되는 거고, 그 갭이 2점 또는 뭐 0점 몇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0점대가 되면 굉장히 높은 것이고, 합격 가능성까지도. 어쨌든 1단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를 고민이 있으신 분은 꼭 이거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마이너스 2점대다 그러면 써볼만 합니다. 3점 더 써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변수가 있죠.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몰리냐에 따라서 3점은 변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대 보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 가장 점수가 낮아요. 왜 이렇게 낮냐? 중앙대가 뭐 다른 학교에서 떨어져서 그런다?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죠. 법학 정성을 환산해서 130 이상이면 다 만점 줘버려. 그러니까 인서울에 가고 싶은데 법학 정성은 아까 130밖에 되지 않아. 또는 120점 후반밖에 되지 않아.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중앙대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표준점수합은 낮을 수밖에 없지요. 그나마 그러나 학점은 높아야 되고, 토익도 그나마 좀 높아야 되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 영어 성적 반영 비율도 나름 있죠. 7.6%긴 하지만은 서류평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리트 점수는 좀 낮다. 그런데 나는 인서울을 꼭 써봐야 되겠다. 서류평가 점수 높게 받을 뿐 학점 내가 그래도 4.0은 넘는다. 정리하면 128점이고 내가 학점은 4.1인데 서류평가에서 나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나의 리걸 마인드를 소명할 수 있겠어. 이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중앙대라는 얘기가 됩니다. 충남대로 갑니다. 자, 충남대 같은 경우에 실질 반영률 보시면 리트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충남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량이에요, 정량. 정량으로 뽑아놔도 애들 검사 많이 배출되고 그러더라. 우리 학교 인기 좋더라. 다른 녀석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정량으로 뽑아. 이랬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충남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소서가 띄어쓰기 포함 800자밖에 되지 않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충남대가 정량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자소서도 별로 많이 보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보다 그 온거지 4장밖에 안 되는 그 800자 중에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녹아낼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낫겠죠. 예를 들어서 전남대, 충남대를 쓰는데, 제주대, 충남대를 쓴다고 합시다. 제주대 자소서가 6,000자예요. 6,000자에서 좀 줄긴 했는데, 그 자소서의 내용을 가능한 충남대에 딱 압축해서 800자로 넣을 수 있다면 아마 서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자, 충남대 리트 점수는 조금 떨어진 게 보이죠. 124점. 아까 전남대는 126점대였고 전북보다는 조금 높죠. 그래서 올해 126, 7점이 안정권으로 보이고 지원 가능한 점수는 122점 정도로 보입니다. 자, 충북대 볼까요? 충북대가 점수부터 보면 굉장히 높아졌어요. 충북대가. 그 이유는 항상 전형 요소 가면 파악이 가능하죠. 이 보시죠. 89.3. 학사과정 1.8%. 그러니까 학점 좀 떨어지고 나는 서류 평가에 크게 내세울 것도 없어. 나는 리트밖에 없어. 그러면 어디로 몰려? 충북대로 몰릴 수밖에 없죠.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전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북대가 거의 부산대에 육박하는 점수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최소 충북대를 쓰려면 124점 이상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128점, 109점 이상, 130까지는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29점
130점 정도가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우리 학생 중에 126점이었죠. 126점이 지역인재 선발로 합격한 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충북대 3명 갔습니다. 자, 한국 외대 전형도 아까 어디랑 유사하죠? 어디랑 유사하면 리트 많이 보고 서류평가 많이 보고 경희대 이런 데랑 유사하게 보이죠. 점수대만 확인해 볼게요. 132점. 조금 떨어진 부분은 보이죠. 의외로 외대가 선호도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외대가 떨어져요.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일단은 135점, 6점은 돼야 될 겁니다. 올해 외대도. 어쨌든 135점, 135점 6점. 쓸 수 있는 것은 외대 같은 경우는 128점은 넘어가야 돼요. 최소. 왜? 다른 요소들이 마땅히 평가를 리트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자격사가 있고, CTA나 또는 CPA 또는 AI-CPA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128점 정도도 서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원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양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1단계 2배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간과하면 안 되고요. 점수를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경북대에서 합격 조합 보셨죠? 오른쪽에서 3개, 아래쪽에서 3개 이 정도 빼서 합격권을 보시면 되고 리트 표준 점수로는 135도 한양대 합격할 겁니다. 왜? 서류평가를 많이 보거든요. 한양대에서. 나름 많이 봐요. 서류평가가. 학부 성적과 유사하게 보이고. 자, 그래서 한양대 정도면 138 정도, 성균관대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136에서 138. 140이면 안정권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각 대학에 대한 부분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소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쉬지 않고 계속 갑니다. 정보 다 챙기셨다 하신 분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자소서의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취업 자소서하고 다르다는 거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지원 동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교대 나왔는데 아니 교대 나왔으면 선생님 하시지 왜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지원 동기죠. 이런 것들이 아주 명쾌하게 나타나야 되고 감성적인 부분은 전부 소거해야 돼요. 자소서에서. 또 여러분들 가치관, 인생관, 좌우명 쓰라고 하는 자소서 여러 군데 있는데 가치관과 인생관이 뭔지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치관을 쓰라고 했는데 인생관을 써놓고 그게 가치관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자소서 허다하게 봤습니다. 선생님. 가치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도덕의 영역이에요. 평등, 선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라고요. 열심히 살자. 그건 가치관이 아니야. 거기 열심히 사는 게 어떻게 도덕입니까? 그것은 어떤 평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든지 잘 먹고 잘 살자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가치관일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법대 교수들 평생 꼬투리, 글자 토시 하나 가지고 평생을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소서가 나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한 기술을 여러 군데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가장 어려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스쿨에서 여러분들의 장단점이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장단점을 쓰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보려고 해요. 장단점 쓰라고 했는데 치명적인 단점 쓰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로스쿨에서. 다 좋은 말만 쓸 건데 중요한 것은
당신에 대해서 한번 기술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볼 것인가. 그것의 가장 핵심이 이 장단점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 장단점 쓰는 게 가장 오래 걸려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진짜 도와달라고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로스쿨에서는 꼭 기록해야 될 항목이 있어요. 자,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만 보면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글로벌 전문 법조인이에요. 이 속에서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 즉 공통 항목이 추론될 수 있습니다. 공통 항목이라는 것은 각 자소서의 양식들이 전부 있죠. 뒤에 가보면 뭐 강원대부터 한양대까지 그 속에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공통 항목인데, 그 공통 항목은 여기서부터 추론된다는 거예요. 로스쿨이니까 글로벌을 만족해야 돼. 내가 인권을 위해서 뭐 하겠다. 그 속에 어떤 글로벌적인 요소들이 담겨야 되고, 당연히 전문. 왜? 로스쿨은 전문 법조인이니까. 이 전문 법조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경제학도면 경제학 관련 전문 법조인을 얘기해요. 내가 교사라면 교육 관련 영역의 전문 법조인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 영역에 대한, 자기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생략된 자소서는 자소서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조인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에서 자소서의 공통항목, 우리가 꼭 써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이건 써줘야 되는 거. 어떤 형태든 기술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이 글로벌 전문 법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대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자료는 오늘 최종 버전 업데이트를 한 건데 이 내용은 기존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최종 버전 업데이트 한 것은 제가 서로엔에 다시 올려드릴 건데 먼저 그 전에 올라간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참조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강원대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런 거, 본인의 경쟁력 이런 것을 항상 법학과 연결시켜서 경쟁력을 얘기하셔야 되고요. 건대 같은 경우에 성취감, 또 건대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난관. 난관이 한 번도 없는데, 저 난관은 지금이에요. 리트 점수가 안 나온 게 난관이에요. 제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어떤 학문적인 영역이라도 찾아내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걸 3개 쓰라고 했네. 지금은 그래도 하나 쓰라고 하니까 다행이죠. 여기 나오죠. 생활 신조와 좌우명과 철학. 인생 철학이 뭐죠? 가치관이야 이거. 생활 신조, 좌우명, 이거 다 분리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학업계획, 기본적으로 학업계획이 나오면 여기서 지원동기부터 먼저 봅시다. 지원동기가 나오면 여러분 두 가지 걸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 학교에 지원한 동기. 두 번째, 법조인에 지원한 동기. 이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생각하셔서 쓰셔야 되고, 학업계획서는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법조인이 될 것인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데, 이 내용이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나와서 진짜 자료조사가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팁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진로 이것은 서울대 버전이나 고대 버전을 보면 어떻게 써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따가 한번 잠깐 보기로 하고, 경북대 봅시다. 경북대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도 아주 자소서 많이 보고요. 경희대 봅시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자소서 평가를 보려고 하는 게 역량, 강점, 현재 삶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활동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쓰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야, 네 성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만족해? 참 이런 것도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한 게 학점이 낮은 부분을 소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소명 잘해 주셔야 돼요. 그냥 선생님 저는 학점이 낮아가지고 걱정이에요. 아니, 소명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특이사항만 볼 겁니다.
고려대 일부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기술할 내용이 변경됐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버전 꼭 찾아서 바뀐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수강 과목 선택 큰 거. 이런 것들이 잘 기술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쓰라는 거예요. 재수강 이유 이런 거. 벤치마킹해서 쓰라는 거. 고대의 세부 항목을 다른데 버전에서 세부적으로 안 나왔으면 이런 걸 가져다가 세부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고대. 방금 고대 봤죠? 동아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충남대랑 유사한데 띄어쓰기 포함이죠. 참 동아대에서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 잘 쓰셔야 돼요. 왜 동아대냐? 이런 글들 속에 여러분들 거짓말을 좀 써야 되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도망가지 않겠다는 걸 꼭 어필을 해줘야 돼요. 동아대, 영남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골칫거리예요. 왜 골칫거리겠어요? 아니 도망가면 뭐 딴 녀석 뽑으면 되지. 아니야. 그 해의 자원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년을 허탕치고 새로운 자원을 또 뽑아야 되는 학교 입장에서는 뭐죠? 투자에 대한 손실이죠. 손실. 여러분들이 1학기를 가르쳐놔서 도망가 버려서 1학기 동안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만큼 돈은 받았잖아요. 돈을 떠나서 바로 학교에서는 가르침에 대한 손실이 돼버려. 그러니까 아주 싫어한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다면 좋겠고, 뭐 평이합니다. 부산대는 내용 자체가 평이하니까 넘어가고, 서강대도 별거 없습니다. 평이합니다. 지원 동기, 학업 연계. 자, 서울대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아까 고대에서 나왔던 거와 유사한 내용이죠. 이런 걸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자, 체크하신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뭐 경험,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하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들 봉사활동을 쓸 때 유의할 점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보람이 있었다. 그런 자소서를 아주 뭐 좋은 자소서라고 이렇게 시중에서 팔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제발 제 이 특강을 들으신 분은 그렇게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로이어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사회에 보탬이 됐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쓰셔야 돼요. 무슨 보람은 보람입니까? 그건 중학생이나 쓰는 자소서고, 정확히 무엇을 배웠다. 그 배움 자체가 어쩌면 나의 지원 동기에서 법적 문제의식의 확장이다. 이런 쪽으로 연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셨죠? 자, 서울시립대, 여기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균관대 자소서 많이 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을 쓰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되고, 2번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1번 내용 쓰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준비 잘 하시고. 자, 아주대 자소서도 좀 특이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력이니까 나 어떻게 공부했습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또는 나 무엇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다.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게 노력이고, 어떤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리걸 마인드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저 전공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 전공이 법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이 속에서 나는 이런 리걸 마인드를 갖추고 있고, 이것이 곧 변호사 시험과 어떻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덕목과 자질, 여기 아까 얘기했던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덕목과 자질 그러니까 덕목에다 좌우명 써놓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자, 또 다시 과거 현재 노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걸 물어보는 건 뭘까요? 학습 능력, 너 변호사 시험 합격할 수 있겠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 사회정의를 위해 실천한 노력, 선생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것이 과연 사회정의를 위한 실천한 노력일까요?
여기서 보면 있으면 기술하고 그랬으니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없는데 뭐 그러나 또 안 쓰면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내가 했던 어떤 활동 이런 것들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야 돼요. 최대한. 자, 연대도 참고사항들이 있습니다. 참고사항들은 유사합니다.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하셔야 되고, 이거 다 아까 우리 서울대 고대에서 봤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 전부 벤치마킹 해서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영남대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야, 이거. 지원자의 수학 영역. 이게 왜 나올까요? 지역에서 수학 영역.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거 잘 써주셔야 돼요. 자, 원광대 보겠습니다. 원광대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자, 이화여대는 이거 작년 버전이라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올해 올린다고 하는데 작년 버전하고 똑같을지 그럴지 않을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는 빼겠습니다. 자, 인하대 뭐 별거 없죠. 아까 아주대랑 유사하죠. 자질 넘어가고. 전남대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학업성취. 이렇게 고교 졸업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알겠죠. 우리 아이들 예전에는 고교 때 뭐 했다는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못 봐가는 거예요. 제발 쓰지 말라고. 또 어떤 대학은 대학 이유만 쓰라고. 아예 제발. 그런 내용이고 특이사항은 없고요. 전북대도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단점 가치는 똑같고. 제주대. 예전엔 전부 1500자였는데 1000자씩으로 그래도 줄여준 게 감사하죠. 4500자. 장단점을 1000자 써라. 와,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챙기시고요. 중앙대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충남대 아까 얘기했듯이 300자, 500자의 모든 걸 녹여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써줄 수 있는 자소서가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자, 충북대 특별할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아까 벤치마킹해서 쓰시면 되고요. 한국외대 외대도 특별할 건 없고요. 한양대에서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죠? 이렇게 5년, 10년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도 좋습니다. 또한 한양대에서 재밌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이 다양성에 대해서 구성원의 다양성에 너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대목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궁금하시면 개인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강좌 소개만 하고 끝낼게요. 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자소서는 여러분들 써가지고 오면 첨삭하는 그런 자소서 아니에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그런 자소서를 18년 동안 17년, 올해 18년째인데 첨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만약 그런 자소서를 한 번 봐달라고 했던 예는 수없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선생님이 보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그 자소서 그대로 내게할 수는 없고 내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적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어쩝니까?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소서는 소스 찾기부터 먼저 같이 합니다. 아까 내가 간호학과인데 나 어떻게 법조인이 돼야 될까? 우리 문제의식은 뭘로 가져갈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부터 같이 준비하고 그에 대해서 자료조사해 가면서 어느 정도 자료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의 목차에 조금씩 써가게 되고 이런 입체화와 윤문 이것은 선생님이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같이 하는 게 우리 자소서고 간학은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횟수 제한 없고요. 그리고 2번 리갈마인드 강의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사실은 계획을 잡긴 했어요. 내려가는데
주말반으로 계획을 잡으려 했는데 지금은 아직은 고민하고 있어. 이 강의를 할지 말지. 그래서 이 강의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주중반 진행되고 있는 강의 녹화본이 있거든요. 그걸 동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강의를 하고 그리고 철저히 우리는 집중 강의를 하고 나서 스터디를 우리 학생들끼리 조직해 하고 그 스터디 속에서 복습 발표해 하고 그 스터디가 운영되는 과정, 즉 11월 초까지 운영될 때까지 그 전에 수업은 다 끝나겠지만은 수업은 8월 말이면 다 끝나요. 얘는 9월 2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영상 강의는 8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게 완전히 끝나고 나서도 11월 초까지 그 스터디 발표가 잘 되고 있는지 쌤이 주 2에 계속 케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이라고 써진 거, 이것은 항상 했던 우리 시사 및 예상 문제 총정리 특강이에요. 그래서 면접 강의는 2개가 세트입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학교에 맞춤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교다 그러면 영남대학교 토론 면접에 맞춰서 총 6회에 걸쳐서 토론은 토론대로 해보고 또 문제에 대해서 발표 훈련을 시키는 것. 즉 예상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시킵니다. 이 시뮬레이션 예상 문제에서 거의 80%가 작년에 나왔어요. 이미 이 리걸마인드 이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와 시사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발췌를 하고 또 그 학교만의 특징적인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강원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오색 케이블카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제들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유를 일단은 해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로스쿨 면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2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스쿨 면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어떤 사안이 나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를 3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따라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로스쿨에서는 법적 리걸마인드를 평가합니다. 리걸마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사례를 판단을 하는 것을 리걸마인드라고 해요. 그 원칙과 기준은 법이 될 수도 있고 관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관습 또는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치에 대비해서 이 사안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스쿨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데 전국에 있는 거의 스터디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남대에서 작년에 성선설 성악설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저는 성선설에 찬성합니다. 성선설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쟁점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성선설 성악설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소년법 개정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쟁점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소년법 개정, 즉 소년법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면접의 80%는 끝나버려요. 여러분 변호사 시험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또 혹시 모르신다면 제일 먼저 쓰는 게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식대로 면접 때부터 답변을 해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면접은 강길스터디 면접은 초창기부터 그렇게 해왔고 저는 자부합니다. 전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없다고 자신을 합니다. 자, 오늘 1시간 남짓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실 게 있으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에서 녹화 중이고
그래서 그냥 질문은 따로 받지 않고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